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차 방북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이 불발되고 가시적 성과도 얻지 못하면서 미국 정가에서는 대북 정책 회의론이 일고 있습니다. 북핵 관련 청문회를 요구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프로골퍼 김세영이 LPGA 투어 사상 역대 최저타와 최다 언더파 2개의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습니다. 고열 압력에 발암 물질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일부 약은 판매를 중지했다가 뒤늦게 해제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현병 환자가 난동을 부리다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살인 전과의 또 다른 조현병 환자는 병원에서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와 대책을 취재했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전복된 새우잡이 어선에서 선원 4명이 에어포켓 덕분에 구조됐습니다. 사람 수대로 두드려주세요. 오케이. 4명. 선장은 실종 상태입니다. 일본 서부 지역에 최대 1,800mm가 넘는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져 110명 넘게 숨지고 8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도로와 철도가 끊겼고 3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최악의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세 번째 방북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 사이의 비핵화 인식 차이가 얼마나 큰지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딱히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동안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 차이가 간단치 않을 거란 점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기 때문이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인 이유에서 희망적인 미래만을 보고 싶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방북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미국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다소 모욕적인 평가까지 내놓았습니다. 먼저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결과를 놓고 미 언론들은 일제히 미북의 비핵화 인식차를 극명히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비핵화 진전에 대한 우려를 더는 데는 실패했다며 미북의 입장차만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회담이란 도박을 감행했지만 어떠한 비핵화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it really is like a high risk game of poker. You may win it all or you may not. 적어도 미군 유해 송환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 파괴 문제는 마무리 지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비핵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미국이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여기에 김정은 면담 불발과 외무성 비난 담화까지 이어져 북한이 협상의 길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특별대표는 북한이 대화의 속도와 방향을 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고 북한이 미국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혹평도 나왔습니다. CNN은 이번 방북 결과를 외교적 절연이라고 단정지으며 외교적으로 모욕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언론은 물론 미 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화당에서조차도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한 건 실수라면서 훈련을 재개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반복적인 기만을 심각히 우려한다며 청문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수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방북에서 뚜렷한 비핵화 성과가 없자 대북 압박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공화당 의원들은 특히 한미연합훈련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은 한미훈련을 중단한 건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Mistake to give the military exercises up, continue to keep the economic pressure on North Korea. Only those kinds of actions will ultimately bring North Korea to the place we'd like them to be. 또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다며 한미 군사훈련 재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We should continue with military exercise. So I would say soon if we don't see those talks continue. 중국 배후론도 나왔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북한의 태도가 강경한 건 중국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 see China's hands all over this. We're in a fight with China. We buy $500 billion worth of goods.
미 민주당은 북한 정권의 반복적인 기만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북핵 관련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가장 실망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일 것이고 지금 가장 곤혹스러운 사람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일 겁니다. 스스로는 성공적인 방북이었다고 평가를 했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빈손으로 돌아왔다. 더 나아가 북한으로부터 매우 모욕적인 뒷말까지 듣게 된 셈이어서 그의 마음속이 어떨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북한을 달래다가 또 최대 압박을 얘기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에 이어 베트남을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의 길을 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he choice now lies with North Korea and its people. If they're able to do this, they will be remembered, and Chairman Kim will be remembered as a hero of the Korean people. 비핵화와 안전보장, 관계 개선을 동시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을 향한 최대한의 압박, 맥시멈 프레셔를 언급했습니다. 일종의 강온 전략을 거듭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관련 소식을 수시로 전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느 때와 달리 폼페이오의 방북 성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 유해 송환 역시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다소 머쓱한 상황이 됐습니다. We got back our great fallen heroes, the remains. In fact, today already 200 have been sent back.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특유의 거래의 기술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청와대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미국과 북한이 본격적인 삿바 싸움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대한 미북 간의 인식 차이를 극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냉정하고 신중하게 상황을 파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장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둘러싼 이견을 확인한 미북 회담 결과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수면 위로 보이는 모습은 미북 간 격한 반응으로 비치지만 본격적인 협상 과정에서 삿바 싸움으로 본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극복 못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조명근 통일부 장관도 북미 협상 초기에는 입장 차이를 좁히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이 같은 방향으로 의지가 분명해 앞으로 지속적, 압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북핵 문제를 푸는 방식에서 미북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진자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빨리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겠죠. 한국당은 냉정함을 주문했습니다. 대화만 이뤄지면 당장이라도 모든 일이 다 풀릴 것처럼 호들갑을 떠든 청와대도 이제부터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바른미래당도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실행을 봐가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은 신범철 아산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에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폼페이오가 이제 기자들도 여러 명 데리고 갔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적어도 유해 송환 문제 정도는 뭐 해결하고 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폼페이오가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그 정도까지 생각 못했을 겁니다. 무언가 자기가 가기 전에 한 말이 적어도 신고와 검증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갔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올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폼페이오 떠나고 나서 5시간 만에 북한이 미국이 강도적 요구를 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아까 전문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미국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전략의 변화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제 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정말로 생각이 바뀐 걸까요? 뭐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한국이나 미국을 속여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1, 2월에 나타난 모습은 그 정도까지가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정한다면은 세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마음이 변했다. 그것은 적어도 미국과의 대화가 진전이 없더라도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최소한 체제 보장은 확보했다. 이런 판단이 섰을 경우 보다 유리한 협상을 전개하기 위해서 미국에게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 전술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하나의 복선을 깔아놓은
세워놓은 것은 미국이 강도 높은 비핵화 요구를 한다면은 비핵화 협상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도 암시한 것이 자신들이 확고부동했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을 협박하는 내용까지 그 안에 담아뒀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 비핵화 협상이 상당히 험난할 것이다. 이 점을 반드시 예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비핵화 협상이 험난할 것이다라는 뭐 그동안도 여러 모든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 예상을 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생각보다 훨씬 빨리 북한의 태도가 좀 변하니까 미국도 당황하고 우리 청와대나 우리 정부 쪽에서도 좀 상당히 당황했을 텐데 이렇게 되면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은 지금 뭐 물론 실무 협상단을 또 구성했다,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다음 약속 이렇게 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워킹그룹 구성을 했다고 하지만 언제 만날 것인가가 합의가 안 된 거죠. 예. 또 그것을 위한 또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겨뒀기 때문에 예. 상당히 비핵화 협상은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점에서 반드시 돌아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간 수차례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전략적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예. 앞으로 비핵화 협상은 잘 진행될 것이다 해왔던 우리의 판단이 과연 옳았던 것인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예. 부분에서 북한의 변화 동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해법이 나온다. 과연 중국 요인이 작용을 해서 예.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면 어떻게 중국을 견인할 것인가. 그렇다면 결국 미중 관계 속에서 현재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북한 문제를 함께 풀어내는 그러한 과제를 또 우리가 안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 문제 진단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협상을 끌고 갔다가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먹힐 뿐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그 미중 무역 전쟁 말씀을 하셨는데 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중국으로서는 미국을 이제 북한을 통해서 미국을 또 견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전략일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강하게 지금 북한을 걱정하지 말아라. 미국과 협상이 깨지더라도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지금 중국이 좀 북한을 좀 뭐 회유라 그럴까요? 이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겠죠. 예, 높다고 봅니다. 이미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러한 예. 부분이 논의됐고 그래서 3차 정상회담에서는 마치 혈연 지정, 예. 혈연과 같은 그런 관계다 이런 것까지 표현이 나왔는데요. 더군다나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합니다. 예. 그런 두 가지 상승 효과를 고려할 때 중국은 북한 카드를 활용하고 있고 북한 역시 이러한 중국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번 연말에 미국 그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로서도 이제 판을 깨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연말까지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이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 하는데 만약에 이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면 우리 정부도 뭔가 플랜 B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그럼 지금 국제 제재도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북한과 또 판문점 판문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간략히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보면 지금 당장은 자신들의 정치적 수요 때문에 협상을 끌고 가지만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특정한 결과가 나와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9월 초에 급변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9월 초에 급변할 그렇습니다. 가능성이요. 예. 왜냐하면 그러한 효과가 9월 말 10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지 11월 중간선거에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월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뭔가 판단할 그렇습니다. 수 있겠다 이런 예. 뜻이죠. 예. 그때 판단을 바꾸면은 한반도의 위기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군사적 옵션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럼 다시 우리 정부로 돌아와서 그런 상황에서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 고민을 해야 되고 평소 지금 남북 관계 차원에서는 속도 조절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거죠. 예. 지금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 유지가 중요한데 한국이 그러한 제재에 구멍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민간 교류 차원의 협력은 잘 진행해도 되지만 제재와 관련된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 하나 더 중요한 게 예. 있습니다. 뭐냐? 지금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을 갖다가 계속해서 속도를 늦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것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만을 갖다가 상대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는 북한과의 신뢰 구축도 좋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생존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예. 보다 장기적인 전략 하에서 전력 증강만큼은 제대로 이루어가면서 신뢰 구축을 해야 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뭐 우리 스스로가 힘을 빼면서 협상력을 높인다는 건 사실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신범철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좀 특별한 골프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골프 김세영 선수가 션베리 크리크 클래식 4라운드 15번 홀에서 버디를 추가하는 장면입니다. 김세영 선수는 이 버디를 성공시키면서 31 언더파, 미 여자 프로골프 역사상 가장 적은 타수로 우승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과거 골프 여자로 불렸던 스웨덴의 애니카 소렌스탐이 2001년 세운 27 언더파 기록을 무려 4타나 줄인 겁니다. 이 기록은 남자 대회에서 2003년 남아공의 어니 엘스 선수가 세운 31 언더파와도 같은 기록으로 남녀 통틀어서도 당분간은 깨기 힘든 대기록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김세영이 파로 18번 홀을 마무리합니다. 합계 72홀 31언더파. 김세영이 LPGA의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입니다. 2위 시간다를 9타 차이로 따돌린 압도적인 우승 뒤엔 신들린 버디쇼가 있었습니다.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보고도 믿기 힘든 김세영의 버디 행진은 4라운드 내내 계속됐습니다. 김세영은 이번 대회에서 이글 1개, 버디를 31개나 잡았는데 보기는 없었고 더블 보기 하나가 5개 티였습니다. I wanted to really want to the course record 4 days. Yeah, I'm very happy with the dream come true. LPGA 투어 통산 7승으로 3억 원의 상금을 추가한 김세영은 통산 상금 500만 달러도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58억 원입니다. PGA 투어에선 재미교포 나상욱이 7년 만에 금빛 승전고를 울렸습니다. 마지막 날 공동 3위로 출발한 나상욱은 6타를 줄이며 역전에 성공, 꿈에 그리던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팬들 여러분, 저를 응원해 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너무 우승해서 너무 기쁩니다. 이번 우승으로 나상욱은 14억 6천만 원의 상금을 거머쥐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예, 미국 프로골프에서 이번 주는 한국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빨간 바지의 마법사, 역전의 명수, 모두 김세영 선수에게 붙어있는 별명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거둔 12승 가운데 9번을 역전 우승할 만큼 명성부를 많이 펼쳤는데 본인은 그 비결로 어릴 때 배운 태권도를 꼽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준 기자입니다. 국내 무대에서 김세영의 이름을 각인시킨 17번 홀에서의 홀인원 한 방. 2홀을 남기고 3타를 뒤졌던 김세영은 연장 접전 끝에 2연패에 나선 유소연을 따돌리고 짜릿한 대역전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18번 홀에서 극적인 팟세이브에 이어 환상적인 이글샷으로 골프 여제 박인비와의 연장 승부에 마침표를 찍은 김세영의 LPGA 투어 두 번째 우승까지. 마지막 날 타이거 우즈처럼 빨간 바지를 착용하는 김세영의 우승은 늘 마법 같고 기적 같았습니다. KLPGA 투어 통산 5승, LPGA 투어 7승 중 9승을 모두 역전 우승으로 장식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김세영에게는 늘 역전의 명수라는 별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쫓아가는 입장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상대를 이렇게 따라가서 더 제낀다는 이런 느낌이. 역전 우승의 비결은 태권도로 꼽았습니다. 태권도 사범인 아버지로부터 4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워 공인 3단인 김세영. 힘든 게 있어도 그때 정신 훈련 같은 게 많이 돼 있어가지고 웬만한 건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300야드에 이르는 김세영의 장타 비결도 태권도로 기른 하체의 힘이 컸습니다. 2015년 LPGA 투어 신인왕 타이틀을 거머쥔 김세영. 강심장과 든든한 체력으로 이제는 여제 등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 매우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일부 고혈압 약에서 발암 물질이 포함됐다는 발표가 토요일에 나와서 주말 동안 약을 못 드셨다는 분들도 있고, 또 오늘은
병원마다 내가 먹는 약은 괜찮은지 문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이틀 전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한 고혈압 치료제 219개 가운데 91개 제품을 다시 판매해도 좋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먹는 고혈압 약은 괜찮은지 소비자들의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요일 휴진한 뒤 다시 문을 연 월요일. 전국의 병의원은 오전부터 고혈압 약을 먹어도 되는지를 묻는 환자들의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우리는 안 되죠. 몰라서 오신 거죠. 일단 그 약이 있는지 쓰고 있는지 아는지 보는데 해당 약품을 쓰지 않는다며 환자들에게 일일이 설명도 해야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물질인 NDMA가 함유된 중국산 원료 의약품 발사르탄이 115개 고혈압 치료제에 사용된 걸 확인하고 회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 해당 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다른 약품으로 대체 조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약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또 얼마나 위험한진 앞으로 밝혀내야 할 과제입니다. 이 때문에 장기간 고혈압 약을 복용한 환자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7년치 고혈압 약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불안한 마음에 좀 약을 끊고 있어요. 식약청에서는 성분 분석이 안 된 상태로 왜 판매 허가가 났는지. 문제가 된 중국 제지양 화아이사의 발사르탄은 최근 3년간 13,770kg이 수입됐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검찰이 네이버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루킹의 핵심 측근들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태도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해서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드루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형량을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공범인 필명 서유기 박모 씨와 둘리 우모 씨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 솔보나르타 양모 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고는 오늘 25일 내려집니다. 특검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보여줬다는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개발 단계별로 재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드루킹 등 경공모 조직의 킹크랩 개발 시점, 개발 경위, 개발과 운영에 누가 관여했고 관여했다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와 특검은 최근 드루킹 핵심 측근들의 진술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가 드루킹에 이용당했다는 주장과 함께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나선 겁니다. 특검은 도 변호사와 윤모 변호사에 대해 추가로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네, 어제 저녁 군산 앞바다에서 새우잡이 어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선원 4명은 선실에 생긴 공기주머니, 즉 에어포켓 덕분에 2시간 반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만 선장은 현재 실종된 상태입니다. 먼저 박건우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어선이 뒤집혀 있습니다. 해경 구조함정이 잇따라 도착합니다. 충돌로 전복 선박 선원 구조 중에 있음. 먼저 도착한 해경이 뒤집힌 어선에 오릅니다. 배 바닥을 두드리며 생존자를 찾습니다. 어디 쪽에 계세요? 어디 쪽이에요? 선실이에요, 선실? 해경 구조대가 헬기와 보트를 타고 도착해 수중 수색을 시작합니다. 구조대 헬기로 도착, 헬기로 도착. 하강 중에 있어. 어제 저녁 7시 13분쯤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선원 5명이 탄 7.9톤급 새우잡이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해경은 사고 2시간 반 만에 58살 김모 씨 등 선원 4명을 구조했습니다. 김 씨 등은 배가 뒤집히며 선실에서 만들어진 공기층 에어포켓 덕분에 화를 면했습니다. 숨 쉴 수 있어요? 숨 쉴 수 있대요, 지금. 물 지속적으로 안 차고 있대요, 이제. 멈췄어. 물 더 차면
그 문제가 계속 두드러져요. 하지만 조타실에 있던 선장 56살 고모 씨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장은 조타실에서 마지막으로 선원들이 본 이후로 그 생사 여부가 모르겠다고. 해경은 사고의 역에 경비정 11척과 헬기를 투입해 선장 권 씨를 찾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이렇게 뒤집힌 뱃속에서 선원들은 구조 신호를 정확하게 보내며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또 에어포켓에 의존해 겨우 숨을 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연장자에게 구조 순서를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긴박했던 구조의 순간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대원이 뒤집힌 배에 올라 신호를 보냅니다. 사람 수대로 두드러주세요. 오케이. 현재 4명 목소리 들려주세요. 사고 50분 만에 생존자를 처음 확인했습니다. 배가 작고 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라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특공대 서둘러서 오고 있으니까요. 살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15분 뒤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후속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뒤엉킨 밧줄과 그물이 선실 출입구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선실 안에는 바닷물이 가슴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선원 4명은 에어포켓의 의지에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그물과 밧줄을 끊으며 1시간 만에 선실에 도착했습니다. 확보한 진입로 크기는 1명만 겨우 지날 수 있는 정도. 선원들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연장자를 배려했습니다. 일거리하는 사람이 형님 먼저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두 번째 나왔어요. 침착하게 기다린 선원 4명은 사고 2시간 반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4번째 생존자 구조 완료. 고생했어. 생사의 갈림길. 침착한 대응과 동료애가 빛난 순간이었습니다. 생존자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구조 완료. 네, 살인 전과가 있는 조현병 환자가 병원을 탈출했다가 18시간 만에 붙잡히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정신질 환자는 흉기를 휘둘러 출동한 경찰관이 숨졌는데요. 최근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일탈과 범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성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성입니다. 병원을 빠져나온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48살 김모 씨가 정신병원을 탈출했습니다. 조현병 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약을 이제 좀 줘야 되는데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찾다 보니까. 김 씨는 거리에서 잠을 잔 뒤 인근을 배회하다 18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7년 전 정신병원에서 동료 환자를 살해해 징역 3년형을 받고 치료 감호 중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검거 소식이 들릴 때까지 불안에 떨었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너무 조마조마해가지고 지금 가족들이랑 친구들한테도 다 조심하라고. 어제 경북 영양에선 조현병을 앓는 42살 백모 씨가 경찰관을 살해했습니다. 소란을 피우던 백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51살 김선영 경위 등 2명은 백 씨를 설득하려다 흉기에 찔렸습니다. 김경희는 끝내 숨졌습니다. 백 씨는 지난 3월 정신병원에 입원했지만 한 달 전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종종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자꾸 빼가 오는 왜 자꾸 병원에 그냥. 정신 차리 좀 나눠야지. 군대 빼오지. 오늘 나타나 있어. 그럼 얼마나 놀래요. 경찰은 백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사실 이런 정신질환자로 인해 일어나는 사건들은 평소 치료를 꾸준히 한다면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제 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도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가 안 돼 구멍이 생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원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40대 남성이 서울 도심의 주유소와 마트 등을 돌아다니며 둔기로 행인을 때리다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9일 경북 포항의 한 약국에도 40대 남성이 난입해 흉기를 휘둘러 30대 약사가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모두 정신질환자였습니다.
위험한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치료할 수 있는 외래치료 명령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재발하거나 약을 안 먹어서 재발하는 경우가 문제인 거고 약을 먹으면 100명 중에 70명은 증상이 없어져요. 실제로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수는 2012년 232만 4천여 명에서 2016년 266만 6천여 명으로 4년 동안 15%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4대 강력범죄 재범률은 같은 기간 동안 40%나 늘었습니다. 위험군의 범죄 예방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에서는 퇴원 환자의 강제치료 제도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먼저 나서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권하기도 합니다. 근데 크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치료를 안 받고 있는 분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더 나빠지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는 조항도 있긴 해요. 경찰청은 2012년부터 2016년 동안 정신질환자의 4대 강력범죄는 모두 19,000건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유튜버 양혜원 씨의 사진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이 한강에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차량에서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는데 비가 내려 경찰은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오전 9시 20분쯤 경기도 미사대교를 지나던 한 운전자가 사람으로 보이는 뭔가가 강으로 떨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즉각 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색대원들이 물속뿐 아니라 강 주변도 뒤졌지만 비가 내리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추락 지점에서는 차량이 발견됐는데 유튜버 양혜원 씨 사진 유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정모 씨 소유로 밝혀졌습니다. 차 안에서는 A4 한 장짜리 유서가 나왔습니다. 유서에는 경찰도 언론도 그쪽 이야기만 듣는다며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는 스튜디오에서 양혜원 씨를 강제 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뒤 지난 5월부터 5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전에도 조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변호인만 출석시킨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양 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등을 근거로 추행 등이 없었다며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됐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궂은 날씨 때문에 중단한 정 씨 수색 작업을 곧 재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해군 장군이 여군에게 성폭행을 시도해 긴급 체포된 데 이어 이번엔 육군 장군이 여군을 성추행해 보직해임됐습니다. 그런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여성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해 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A 준장은 지난 3월 회식을 하고 돌아오던 중 자신의 차에 탄 여군 B 씨의 손을 만졌습니다. 손가락 길이를 보면 성호르몬 관계를 알 수 있다며 손을 만졌다고 피해자는 진술했습니다. A 장군은 지난해 11월에는 C 여군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엔 사무실에서 여군 C에게 이 다리로 뛸 수 있겠느냐며 손과 다리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근교 사단장인 A 준장은 오늘 보직 해임됐습니다. 지난주엔 해군 장군이 여군을 성폭행 시도한 혐의가 적발돼 보직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신고된 군내 성폭력 사건은 43건에 이르지만 근본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지난달 말엔 39사단 소속 중위가 만취 상태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성추행한 뒤 주거 침입, 민간인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 장관은 성고충 전문 상담관 간담회를 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회식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성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만 여성들도 행동거지와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발언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전경련과 중소기업 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한 목소리로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제단체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현재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3.3% 올린 1,790원으로 인상하자고 지난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내수 침체와 고용 상황을 감안해서 동결하자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합니다. 이번 주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시 논의에 들어가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과연 합의가 잘 이루어질 건지 진통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 1인당 국민 총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9번째 수준입니다. 정부 방침은 내년에도 두 자릿수 인상률로 최저임금을 끌어올린다는 건데 경제단체들이 오늘 입을 모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인상률을 합리적 수준으로 업종별로 현실을 반영해 차등 적용해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사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다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을 더 올릴 여력이 있는지 걱정스럽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경제 6단체가 함께 한 목소리를 낸 건 현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5인 미만 소상공인이잖아요. 그런데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내보내게 되죠.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릴 경우 기업은 75조 6천억 원의 추가 부담을 져야 합니다. 기업이 지탱하면서 임금을 줄 수 있는 수준이 얼마인가인데 적정한 상승률로 가야만이 모두가 일을 하면서 6개 경제단체의 의견 표명에 따라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도입될지가 새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인도 방문 이틀째인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신설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회사 대표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했는데 두 사람이 만난 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입니다. 과연 분위기가 어땠을지 뉴델리에서 신정훈 기자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뉴델리 인근 삼성전자 노이다 공장 준공식을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삼성전자 산업 현장을 찾은 건 처음으로 모디 총리도 동행했습니다. 오늘 준공식엔 이재용 부회장도 참석했습니다. 지난 2월 항소심 석방 이후 첫 번째 공식 일정인 셈입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과 스마트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공장 준공이 대인도 투자협력 메시지 전달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선 인도와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요가로 건강을 지키고 카레를 즐겨 먹습니다.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합니다. 또 인도와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신남방 정책과 모디 총리의 신동방 정책이 맞닿아 있다며 두 정책은 아시아 전체의 번영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뉴델리에서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가 한동안 정치권을 떠나 있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들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돌아오지 못하지 않겠느냐는 말도 해서 사실상의 정계 은퇴 선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만 안 전 후보 측은 정계 은퇴를 뜻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 정리할 시간적인 여유는 못 가지고 있는데 추후에 어느 정도 정리되면 한번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지방선거 낙선 인사를 돌던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가 최근 정치권에서 잠시 떨어져 있겠다는 뜻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전 후보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겠다며 국민이 다시 소환하지 않는다면 정치에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록 조건부지만 안 전 후보가 정치 일선에서 퇴진하겠다는 뜻을 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안 전 후보 측 최명길 전 의원은 성찰하겠다는 뜻이지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국민이 원치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하면 정계에 복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안 전 후보가 국내에 머물지 아니면 해외 연수를 떠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정계 개편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전 후보는 오는 12일쯤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부엉이 모임으로 개판 논란에 휩싸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지역위원장 공모를 놓고 내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의 지역위원장 자격을 내년 총선까지 사실상 보장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문 특혜 공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정운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에 근무 중인 당 지역위원장 출신들은 모두 10명입니다. 한병도 정무수석과 이용선 대통령 시민사회수석 등 10명 모두 지난해 당적을 정리하면서 지역위원장 자격도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이들의 청와대와 국회 근무를 배려한다는 명분으로 전북 익산 을과 경기시 흥갑 등 해당 지역들을 당시 4구 지역위원회로 지정해 직무대행체제를 인정해왔습니다. 민주당은 2년 뒤까지 직무대행체제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한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포함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을 해서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는데 배제내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원외 근무 기간엔 대리인을 통해 지역을 관리하다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겁니다. 당내에선 공천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는 왜 하는데? 공무는 당에서 지역위원장 공무는 그냥 심심해서 해봤나 보죠? 민주적으로 간다면서 왜 민주당 내에는 왜 그 민주적이지가 못하고 왜 뒤로 가? 청와대와 국회 근무 경력 자체가 공천 심사의 가점이 될 수 있는데 지역위원장 자리까지 보전해주는 건 사실상 공천을 예약해주는 이중특혜라는 겁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뽑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계기로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많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 국회 정무위원회 산하 공격과 국책연구원 그리고 민간은행 등을 조사해봤더니 이 29곳에 35명의 친여 성향 인사가 임명 또는 선임됐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 이 사장과 감사, 비상임이사까지 대선 당시 부산 지역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로 채워졌는데요. 이정환 사장은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고 이동윤 감사와 조민주 비상임이사는 이 사장과 대선 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캠프 인사들의 경제계 진출도 있습니다. 지난해 취임한 김지환 BNK 금융지주 회장은 문재인 캠프 경제 고문 출신이고 대한석유협회장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김효석 전 의원입니다. 경제 분야는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곳인데 캠프 출신들이 많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경제 분야 말고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이 방송계의 경우에 지난해 말에 한국 IPTV 방송협회장에 취임한 유정아 전 KBS 아나운서는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을 지냈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 국민참여본부 수석 부본부장으로 활동했었는데요. 올해 취임한 김성진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 회장과 조순용 한국 TV 홈쇼핑 협회장 모두 문재인 후보 정책자문단 10년의 힘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의외의 업종도 있습니다. 이 보수단체로 알려졌죠. 이 한국자유총연맹은 이 문 대통령과 경희대 법학과 동기이자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 이 박종환 전 충북경찰청장이 취임했고, 이 새마을운동 중앙회에도 진보 진영의 원로로 손꼽히는 정성원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물론 청와대나 여당도 할 말은 있겠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워낙 여러 차례 공정한 기회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현 정부는 좀 달라지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기회는 평등하고 이 과정은 공정할 것 이렇게 약속했었고 기회가 될 때마다 투명한 인사를 강조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또 당평 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다라고 지금 긍정적인 평가들을 국민들이 내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사의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낙하산이라고 해서 다 같은 낙하산은 아니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만이라도 철저히 검증을 해서 사람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는 하게 되는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 듯하다는 표현이 생각날 만큼 일본 서남부 지역에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피해 규모도 사상 최악입니다. 현재까지 200명 가까운 사람이 숨지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베란다에 사람들이 대피해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배를 타고 접근해 구조 활동을 벌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자위대의 도움을 받아 한 명 한 명 안전한 곳으로 옮겨집니다. 車椅子の方が多いので、ちょっと移動は大変です。 차가 뒤집히고 뽑혀진 나무는 집안에 박혀 있습니다. 무너진 집에선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実の父さんの実家行って、ちょっとダメでした。2人見つかるつもりだったんですけど、1人しかちょっとまだ見当たらなくて。 최근 일본 서남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110명을 넘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습니다. 실종자도 80명에 달해 희생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도로와 철도 곳곳이 끊어졌고 침수와 산사태 등으로 3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今もなお安否不明者が多数おられることなどから実動部隊を7万3000人に増強し全力で救命救助に当たっております。 이번 폭우는 말 그대로 기록적이었습니다. 시코쿠 고치현의 우마지촌엔 지난 사흘 동안 1846.5mm의 물폭탄이 쏟아졌는데 7월 한 달 평균 강수량의 3배가 넘는 양입니다. 우리나라 1년 평균 강수량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태풍 뿌라삐룬이 일본 상공에 머물고 있던 비구름대에 수증기를 계속 공급해줬기 때문인 것으로 일본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폭우가 집중됐던 지난 6일과 7일 위성 영상에서도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열도를 덮고 있는 비구름이 뚜렷이 확인됩니다. 60年何件がこんなになったのは初めてですか? 기록적인 폭우에 재난 대비에 세계 최고라는 일본도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広島県って特に温暖な地域なんで災害とかあんまりないんですごい皆さん多分経験したことがないので結構パニクっているとは思います. 일본 정부는 폭우 피해를 입은 서일본 지역을 특별 재해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피해 수습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예정됐던 유럽과 중동 순방을 취소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태국에서는 희망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동굴 속에서 4명이 구조된 데 이어 오늘 저녁 5번째 소년이 구출됐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또 2명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구조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오늘 오전 11시 재개된 구조 작업. 구조대원들이 동굴 속에서 5번째 소년을 구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또 저녁 무렵 2명이 더 구조됐다고 목격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7명이 구조된 겁니다. ทุกอย่างพร้อมอุปกรณ์ทุกอย่างพร้อมแล้วก็วางท่อออกซิเจนตามตำแหน่งที่วางแผนไว้พร้อม 앞서 어젯밤 1차 구조 작전으로 생還한 이들은 모두 4명입니다. 구조대원 2명이 한조가 돼 생존자를 사이에 두고 밧줄로 연결해 험난한 동굴 속을 헤쳐나왔습니다. 어두운 물속에서 생존자가 의지할 수 있는 생명줄인 셈입니다. 전체 5km 가운데 1.7km가 잠수 구간인데 최대 난관은 폭 60cm의 좁은 통로. 이곳에선 구조대원이 생존자가 맨 공기통을 직접 받아들고 앞서 통과했습니다. 구조된 4명은 비교적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วันนี้ก็ขอความคืบหน้ารายงานให้ทราบนะครับอยู่ดีมีสุขที่โรงพยาบาลเชียงรายประชานุเคราะห์นะครับเมื่อเช้านี้ก็บ่นหิวนะครับขอข้าวผัดกะเพรา 태국 당국은 그러나 동굴 밖에서 애를 태우는 미구조자 가족을 고려해 생환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참치회나 케이크 위에 종종 금가루가 뿌려져 있는 경우 있죠. 진짜 금이 맞는지, 먹어도 되는 것인지 조금은 의구심이 들 때가 있는데요. 저희 소비자 탐사대가 조사해보니 이렇게 음식에 뿌려지는 일부 금가루에서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하얀 거품 위 금가루가 듬뿍 뿌려진 라떼.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요. 참치회와 케이크, 시원한 빙수, 디저트 위에도 금가루가 등장합니다. 이거 진짜 금이에요? 네, 드실 수 있는 줄. 고급스러운 느낌은 물론 건강에 좋다는 광고와 함께 금가루를 뿌린 음식이 적지 않은데 진짜 금일까요? 진짜 금까지 생각돼요. 진짜 가짜 같은데. 24K 금이 맞을지, 금이 아니라면 위해하지는 않을지 TV조선 CSI 소비자 탐사대에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금가루 제조업체를 찾아가 봤더니 순도 99.9%를 장담합니다. 이거 진짜 금이에요, 근데? 100% 99.9. 네, 금괴라서 100% 금이 들어가면 달라붙어요. 시장 못 써요. 이게 식품 첨가물로 들어가는 건데. 과연 그런지 호텔과 카페 등에서 모은 식용 금가루와 함께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5개 시료 모두 금은 맞았습니다. 문제는 순도. 순도가 제각각이어서 참치회 금가루가 99.6%로 순도가 높았고 라떼는 85%, 케이크는 94% 등이었습니다. 90%가 채 안 되는 식품도 있었고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부 금가루에선 크롬과 카드뮴, 니켈과 같은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금가루가 식품 첨가물로 혹시 되어 있는지 95.0% 이상이어야 하고요. 우리가 검사한 5개 가운데 기준 95%를 충족한 건 참치회와 빙수 2개뿐. 나머지는 미달입니다. 미국은 금이 식용으로 허가가 나지 않고 유럽연합은 순도 92%, 우리나라는 순도 95%가 식용 기준입니다. 순금은 먹어도 내장기관이나 혈액에 쌓이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 전문가들은 금가루에 포함된 중금속이 미량일지라도 체내에 쌓이면 해로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크롬이나 카드뮴이나 니켈 같은 경우는 인체 세포 내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염증 반응이라든지 또 하나는 이제 그 세포 내에 있는 DNA와 결합을 해서 말하자면 발암 물질로서 작용한다든지. 더욱이 참치회 등 어패류와 육고기에는 금가루를 첨가할 수 없게 돼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가루 음식을 가끔 먹는 건 몰라도 지속적으로 즐기면 간이나 콩팥에 무리가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살라미는 훈제 대신에 소금과 향신료를 듬뿍 넣고 말린 이탈리아의 소시지입니다. 바로 이거죠. 짜고 향이 강하고 딱딱해서 조금씩 잘라서 먹는 게 특징이죠. 2차 대전 직후 헝가리의 공산 독재자 라코시는 극우부터 극좌까지 반대파를 하나씩 야금야금 제거한 뒤에 살라미 조각처럼 잘라냈다고 했는데 거기서 나온 용어가 바로 살라미 전술입니다. 공산 독재 체제 수립 과정이나 소련의 주변국 공산화 전략을 뜻하다가 10여 년 전부터는 북한의 핵 협상 전술에도 이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협상 카드를 잘게 쪼개서 하나씩 테이블에 올리면서 그때마다 양보와 보상을 얻어내 최대한 챙기고 시간도 버는 방식이죠. 북한이 핵 완성 단계까지 온 것도 어쩌면 끈질긴 살라미 전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빈손으로 돌려보낸 과정도 이미 봤던 것 같은 기시감이 듭니다. 북한은 비핵화 논의는 제쳐놓고 정전협정과 제재 완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금방 내줄 것 같던 미군주에도 뜸을 들이면서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역시 핵 협상의 늪에 빠져드는 서막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장면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추상적인 합의로 첫 단추를 허술하게 끼웠을 때부터 예고됐습니다. 그 뒤로 미국 입장이 계속 느슨해져서 조건 없는 비핵화로 원샷 타결을 하겠다던 호언장담은 슬그머니 사라져버렸습니다. But when people rush it, you know, it's like rushing the turkey out of the stove. It's not going to be as good. 예,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몸이 달아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북한이 고분고분하게 나온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겁니다. 폼페이오의 방북에 동행했던 한 미국 기자는 북한 당국이 자신들의 여권에 도장도 찍지 않았다며 마치 폼페이오가 북한을 방문하지 않은 것 같았다라는 말로 취재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한 줄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7월 9일 앵커의 시선은 살라미 전술의 늪이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새벽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모레 새벽까지 100mm 이상의 장맛비가 전망되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충북과 경북 북부 지역은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8호 태풍 마리아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 제주도 남쪽 해상은 풍랑특보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오늘보다 5도 안팎으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8도, 대전 31도, 광주와 대구 32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중부와 경북 내륙에 소나기가 예상되고 남부 내륙은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밤사이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